김성환의 시사야. (20대) 국회가 부족하게나마 유동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오늘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국회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하죠. 현대사 속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기록된 형제복지원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1975년부터 22년간 불황인을 단속하겠다는 명목 아래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각종 폭력을 휘둘러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통합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야의 합의는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됐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합의를 봤다. 참 잘된 일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3년이 흘렀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반갑게만은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 생존자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쩌면 흐르는 시간도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멈춰있는 시간을 돌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데요.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나흘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당선인과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4명 늘어 총 1만 8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86명 늘어서 총 9,419명이 됐고요. 치료 중인 확진자는 1,135명으로 어제보다 83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256명이 됐습니다. 이 신규 연소 확진자는 지금 사흘 연속 그 확진자 5명 미만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4명 증가한 거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난 사흘간 그 0명이었던 국내 지역 감염 사례가 나흘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18일 18명으로 10명대에 진입한 이후 20일째 2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지금 다시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와서 좀 주의가 촉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용인 지역에서 지역 그 감염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확진자가 지난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이태원 클럽을 다녀가고 뭐 춘천 남이섬을 비롯한 지역 관광지를 다녀왔다. 그래서 이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지난 황금 연휴 기간에 여기저기 네. 굉장히 많이 다녀서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오늘 용인시 역학조사 결과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분당구의 한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니는 이 29살 남성 A씨가 증상 발현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부터 또 확진 판정을 받은 6일까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 또 경기 성남과 수원, 강원 춘천과 홍천 등 6개 이 시군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친구 3명과 함께 이 서울 송파, 또 경기 가평, 강원 춘천, 홍천으로 이제 여행을 갔었고 네. 다음 날인 1일에는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밤 11시에 그 31세 남성과 이태원의 클럽에 함께 이제 네. 이제 놀러를 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단위로 클럽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새벽 4시까지 총 5시간 동안 이태원에서 클럽 5곳을 다녔는데요. 이 5개 클럽에 당시 있었던 인원을 모두 합하면 한 2,000명 정도 사람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서울시와 이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클럽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갔던 게 이제 1일이고 2일에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용인 집으로 돌아와서 쉬었다가 당일 오후에는 이제 성남시의 뭐 식당 또 이제 뭐 그 편의점 이런 곳을 방문을 했고요. 네. 다음 날에는 이제 3일 여기에는 이제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와 약국 이제 이런 곳을 방문했다가 5일에 이제 다른 역시 병원을 한 군데 더 찾았고, 네. 그리고 곧이어 이제 이제 보건소를 가서 검체 채취를 받았는데 참 이게 일이 참 복잡하게 되려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보건소를 갔다가 그 앞에서 차량 접촉 사고까지 발생해가지고 보험사 직원까지 이제 불렀습니다. 밀접촉 한 명 더 생긴 거죠. 그랬다가 이제 다음 날인 6일 오전 8시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용인시 역학조사에서는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식당 종업원, 또 주류점 사장, 친구, 이 보험사 직원, 택시기사 등 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가평 쪽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가 다음 날 이제 같이 이태원 클럽을 갈 때 동행했던 네. 안양시 거주 30대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A 씨가 서울과 분당 등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건당국에서 그동안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정반대로 지금 다 했다는 얘기가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곳을 여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밀접 접촉이 될 수 있는 클럽이나 이런 곳은 가급적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클럽을 5군데나 지금 다녔다고 하는 얘기고. 네, 유흥업소 같은 곳은 사실 또 이제 가급적 영업도 하지 말아달라. 네. 그리고 시민들도 그냥 가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 하룻밤에 5군데는 좀 뭐랄까요. 물론 클럽을 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뭐 호기심에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좀 자제 뭐 어떤 클럽이든 간에 이제 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왜 이전에 우리 삶의 모습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더 확진자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확진자가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은 진짜 집단 감염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생활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무색하게 네.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 지역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신도 3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전남 순천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시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에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음성 네.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가격리 명령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제 자택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해서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출근한 기간은 다른데요. 하루에서 나흘가량 출근을 하다가 보건소에 적발이 됐고요. 경찰은 그래서 이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가격리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들어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후에 또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일단은 하도록 보건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지만 어제 완치 판정을 받아도 한 2주 정도는 자가격리를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재양성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보고가 됐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왜 방역
이 수칙이나 그리고 보건당국의 뭐 권고라든가 아니면 뭐 지시를 하는 경우 때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잘 따라줘야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뭐 이건 어디 정말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절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 이 적발을 잡고 보니까 이분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제 방역법 위반 혐의까지 지금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 30대 남성 A 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A 씨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이 기간 중에 집을 벗어나서 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절도 혐의에 불구속 입건을 하고 오후 4시께 관할보건소에 인계해서 집으로 되돌려 보냈는데요. 근데 또 5시간 만인 오후 9시 10분께 자가격리 중이었던 집을 또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2시간의 수색 끝에 이 부산 중구의 한 여인숙 골목에서 A 씨를 발견을 했는데요. A 씨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그나마 다행히 음성이었지만 네. 이 부산시 자가격리 시설인 한 호텔에 격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오윤재님께서도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의 공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당국의 지시 또 협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마스크 1억 장을 비축할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정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마스크 1억 장 비축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희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 이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차 유행에 대비해 일반 국민용 마스크 1억 장 정도를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특히 대구 경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상의 수준에 대비해서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의 마스크 비축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을 수치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레벨 D 보호구와 방호복 등 의료진의 개인 방호복도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있으며 부족한 수량은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진단키트도 현재 하루 2만여 건인 검사 분량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화 되더라도 계속 2만 건씩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1일 2만 5천 건 이상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수량을 상시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사 불효튼튼이라고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이나 집단 감염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항상 준비는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가 이 22개 유엔 참전국 참전 용사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감사의 마스크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쟁 당시 참전 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 6.25 전쟁 당시 미국 등 전투 지원 16개국 및 의료 지원 6개국에서 총 195만 7천여 명의 용사가 참전해서 이 중에 3만 7,900여 명이 전사하고 10만 3,460명이 부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22개 참전국이 모두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 참전 용사들이 대부분 고령이라서 평균 88세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이 고연령층이 원래 이 코로나19 취약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스크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 사업 추진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지원 수량은 총 100만 장 가량인데 이 전체 참전 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먼저 50만 장이 지원되고요. 그 외 21개국에 50만 장이 이 참전 인원 또 이 코로나 현황 등을 고려해서 배분이 될 예정입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리고 교육부가 오늘 순차 등교에 대비한 학교 방역 세부 지침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점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초중고등학생들
앞으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파서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해서 네.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학교가 아니라 보건소로 가서 이 코로나19가 맞는지 아닌지 이 진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네. 자가 진단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이제 자가 진단을 이제 매일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에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제출을 해야 하고 오는 13일부터 등교 예정인 고3 학생들은 오늘부터 이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가진단 항목에는 뭐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그리고 메스꺼움, 뭐 미각이나 후각의 마비 이런 증상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가진단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도 이 코로나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동안에는 이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증상이 아예 없는 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학습을 할 경우에 그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지금 교육부가 인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까지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회 체험학습을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동안에 보통 교회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뭐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박물관 유적지를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현장 체험 활동을 말했는데 네. 이 코로나 경보가 경계 이상의 단계, 그러니까 좀 그 감염병 경보가 발령된 상황일 때는 네. 가정학습도 이 현장 체험 활동의 하나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등교 선택권을 뭐 수용한 조처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네. 아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자가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삼아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생한테 인터넷 주소 링크할 수 있는 걸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링크하는 데를 들어가면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는 그런 페이지가 뜨고 거기에 학생이 만약에 발열이 있거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죠. 나이스 쪽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통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선별진료소 가서 진단검사를 받는 게 좋을지 이렇게 학생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가정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구입 바우처를 발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게 계약 연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하고 식자재 공급 업체를 돕기 위해서라고요? 예, 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 급식업계와 학부모를 돕겠다는 취지로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 초중고와 특수학교 또 각급 학교 학생은 1인당 10만 원어치의 농축산물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6만 원은 각각 3만 원 상당인 쌀과 농축산물로 구성된 식재료 꾸러미로 현물 지원이 되고 나머지 4만 원은 각종 식자재를 살 수 있는 이 농협몰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이 현물은 학부모 휴대전화에 배송주를 입력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전송하는 방식 그리고 농협몰 포인트는 학부모의 이 농협몰 아이디에 이 포인트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시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그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2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인데요. 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기부 방침을 전하면서 기부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주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관제 기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은 이제 그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그 공무원들이라던가 뭐 청와대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뭐 사실상 억지 기부를 해야 되는 눈치 것처럼 보면서 기부할 수밖에 없지 눈치가 좀 않겠느냐,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네.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민석 대변인이 앞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나서 청와대 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관계자는 관제 기부 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반박을 하면서 정부는 기부를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있고 자발적 방식의 기부를 추진 중이다. 또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부의 길과 소비의 길이 있고 일부 기부하고 일부 소비도 할 수 있다면서 소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청와대 참모진들은 그럼 뭐 단체로 기부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네.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단체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부는 원래 이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11일부터잖아요. 네. 이 기부 신청도 마찬가지로 11일부터 이 자발적 기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뭐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이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이것과 함께 이제 실시가 된다고 오늘 고용노동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이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시작을 했고 오는 11일부터 이제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신청, 그 방법은 신청하는 것과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그 신청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수령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기부한 걸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 네. 아예 저는 받지 않고 그냥 기부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예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부한 것으로 또 간주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일부 금액이라도 기부하고 싶은 분들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이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는 고용 유지하고 실직자 지원에 지금 쓰일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예. 근데 정부가 지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하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석 달간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제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이게 고용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네. 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다. 이제 이 점이 좀 증명이 되면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줄여서 특고라고 하죠. 이 특고 종소자, 그리고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 지급 대상은 이제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 가운데 가구소득 중위 150%가 이제 4인 가족의 경우 712만 4천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 또는 본인 연소득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또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다만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제 150만 원을 총 다 받는다고 쳤을 때요.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일, 지금 사흘 뒤인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계획이라고요? 네, 5구 대선이니까요. 이제 그 이튿날이 5월 10일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11시에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한 의지를 밝힐 예정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국정과제를 수행할 시간이 2년 남은 셈이고 국정에 대한 전반적 계획 혹은 시간표를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지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10일 날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또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볼까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김태년 의원이 21대 국회를 이끌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네, 오늘 오후 민주당이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이제 선거를 했는데요. 그 예상외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김태년 의원이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총
이제 그 3명이 이제 선거권자인데 전원 투표를 했고 이 중에 82표가 김태현 의원에게 가서 정말 딱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태현 의원이 이제 1차 투표에서 무난하게 당선이 됐고 그 김태현 의원이 이제 강조한 메시지가 그 통합과 안정 이제 이런 게 그 강조점이었는데요. 네. 아마 이 메시지가 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72표를 받았고 정성호 의원은 9표에 그쳤습니다. 원래 이 선거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2강 1중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정성호 의원은 조금 지지세가 좀 약하다고는 했지만 김천현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은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그냥 1차 투표에서 그냥 과반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2강 1중이라는 분석의 배경에는 이제 정성호 의원을 제외하고 뭐 김태년 의원, 전해철 의원이 이제 뭐 말하는 이제 이른바 다친문 진영에 속한 이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해찬 지도부와 좀 긴밀한 관계여서 뭐 당권파 또는 뭐 한때 이해찬계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이 붙기도 했는데요. 반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내에서 뭐 이른바 비당권파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계속돼온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인연이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당장 보름 전에 있었던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재 당 지도부를 이끈 주류 세력, 그러니까 이해찬 지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주류 세력에 대해서 이제 당선인들이 좀 재신임을 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통합과 안정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 지도부와의 연속성을 좀 시사하는 바가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표 메시지로 내건 이제 김태년 의원의 전략이 주요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 일성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당선 수락 연설 등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원내 대표가 가장 시급히 처리할 문제는 일하는 국회 체계를 만드는 국회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법 개정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국회법에 어떤 결정 속도를 늦추는 장치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모두 다른 야당들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일단 축하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요. 통합당 같은 경우도 김상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협치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제 역시 이제 야당답게 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리더십이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아니라 제1야당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발휘됐으면 한다. 이렇게 뼈있는 말을 건네기도 네. 했습니다. 이 정의당에서는 여영국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주도권을 쥔 만큼 민심에 부합하는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민주당은 이제 조직을 좀 정비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지금 합당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지금 권리당원들에게 이제 그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에서 합당 결론이 나면 오는 12일에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합당 결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중앙위가 정한 합당 수임 기간 회의에서 15일까지 합당을 의결하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떨 것 결과는 합당 쪽으로 나오겠죠? 지금 당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이 합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뭐 권리당원들의 선택이니까 뭐 내일 오전 6시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내일 원내대표 경선을 지금 치를 예정인데 여기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여야 원내사령탑이
그 이전에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먼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남긴 메시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뭐 어떤 기자간담회나 이런 게 따로 있진 않았고요. 네. 그 기자간담회는 지난 3일에 있었는데 패스트트랙 협상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한 대목이 당시부터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한미 방위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을 하려고 네. 각 당 원내대표들이 다 같이 미국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좀 요약하자면 그때 패스트트랙 협상을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랑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극한 대립으로 갔던 게 아쉽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소회를 밝혔고 그 당시 또 이제 최종적으로 위성 정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민망하고 겸연쩍은 상황이 됐던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던 절박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그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얘기도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또 기자들과 마지막 백브리핑을 가졌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호조 경영 포기가 대한민국 새 출발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말 사회변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남기고자 한다. 이렇게 좀 잘 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사실 오늘이 마지막 임기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네. 이제 정확하게는 내일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야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죠. 네. 네.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견에서 뭐랄까요, 좀 아마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데 좀 참았던 좀 것 쌓였던 같은 게 있었던 그런 모양이에요. 걸 좀 예. 이렇게 다 풀어내고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좀 뭐랄까요, 그 지금까지 당 안팎에서 나왔던 총선 패인 분석과 좀 동떨어진 본인의 견해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그래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야당 하지만 전체 득표율은 49대 41로 여전히 성원해준 국민도 존재한다. 이 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러나 단순 소선구제에서는 한 표라도 지면 지기 때문에 치명적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을 40만 원씩 뿌렸고 재난지원금을 선거공관에 들어가서 전 국민 100만 원씩 준다고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를 했는데 이 부분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예, 뭐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도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또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오늘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원래 네. 총선 때는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대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두 사람이 이제 당의 투톱으로서 선거를 지휘하는 처지여서 사실 심재철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황 대표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별로 나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상당히 좀 비판을 했는데 그 황교안 대표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사후 여론조사가 있다. 또 공천이 잘못되지 않게 바로잡는 게 당대표가 해줬어야 할 역할인데 그런 것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음속에 쌓아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좀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권영세 두 원내대표 후보가 출마를 한 상황이라서요. 네.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에 사선의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경선은 68명에 이르는 초선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은 이번 경선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새로운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장경태 민주당 서울 동대문 을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출마 전이셨는데 이제는 당선이신 분으로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아, 그때도 출마 아마 중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선거 과정을 겪으시고
지금 이제 네. 어찌 보면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일단 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일단은 20대 국회가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 국민들께서 21대 국회 그리고 동대문을 주민들께서 젊은 변화와 새로운 일꾼을 좀 선택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21대 국회 이번 총선 자체가 코로나 경제 위기나 촛불 개혁의 완성이라는 어떤 정말 이 중차대한 어떤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21대 국회가 정쟁을 잘하는 국회보다는 국정 운영을 잘하는 국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시대적 사명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오히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선 의원이 이제 지금 당선이신 분이시긴 하지만 이제 네. 조금 있으면은 초선 의원이 되실 텐데 국회의원 당선이신 분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얼마 전까지는 후보였는데요. 네. 또 유권자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후보의 마음이 간절한지 알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정말 이 소위 표심을 잡기 위한 이 후보들의 노력이 더 관심 있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공약도 살펴보게 되고요. 앞으로의 21대 국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를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초선 당선인들의 숫자가 한 41% 정도 되기 때문에 초선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른 초선 당선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생각 같이 누구 찍읍시다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당선인들이 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또 서로가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터디도 하고 모임도 하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혀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정말요? 예,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 선거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는 누구 찍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이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은연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워낙 또 이 다선 그리고 연장자 위주로 논의가 좀 되다 보니까요. 국회부터 수평적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초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온 만큼 그런 부분들이 또 국회에 잘 반영된 것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인데요. 또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들이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선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간 만큼 재선 같은 경우 50명, 초선은 68명에 이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정말로 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초선을 상대로 해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 김찬현 의원이 초선이 먼저다. 초선이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살릴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우선 배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좀 먹힌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초선을 먼저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야 기분 나쁠 사람은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청년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같이 하기도 하셨었는데요. 여전히 그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각 세대별로 좀 이 정치라는 영역에 진입하는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개선해서 용나는 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앞으로 더 새로운 세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 사다리를 놓는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번에 당선되는 원내대표에게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명령 그리고 민심을 잘 살피는 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나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의 과제가 대단히 많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왜 반대했던 상대당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 대안이 없는 반대라든지 민생과 괴리됐다든지 혹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어떤 정책과 이 국회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따뜻하게 혼주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부분을 언제든지 우리가 또 혼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경계하면서 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항상 당에서 열린우리당 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끊임없이 그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21대 국회는 정말 강한 리더십으로 또 강한 추진력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야당하고 협치를 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지금 그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으로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거는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건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나름의 의견이 혹시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야당과 협치를 많이들 얘기하신 분들도 일각에선 있는데요. 네. 사실 협치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협치해라, 나눠먹기. 사실 그 형식을 가지고 협치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나눠먹기 혹은 야합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협치를 하려고 해도 내용적으로 해야지만 이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협치가 돼야지 결국 나눠먹기 여야가 어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협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 또다시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실 거기 때문에 전 내용에 대한 협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각 의제별로 상의할 수 있으나 결국 그 상의의 결과는 국민의 편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야당이 좀 반대하더라도 그런 의견 혹시 갖고 계세요? 국민께서 바라신다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만약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만약 동의해주거나 국민들의 의견과 일치한다면 저희가 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 일부 초선 당선인들이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모임입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모임이라고 하면 좀 젊은 이제 초선 당선자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이제 보다 좀 더 젊은 일꾼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일꾼들,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이라든지 노동, 환경과 같은 다양한 시각들이 기성 정치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새롭게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 모임도 대단히 의미 있지만 이번에 이제 보다 21대 국회를 보다 넓은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임도 모색하고 있고 고민도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당이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당론이나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 내겠다. 좀 당의 어떤 지도부의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초선 의원들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어렵진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당에서 단순히 무조건 초선은 당론과 배치되거나 혹은 소신 있는 발언을 포장해서 어떤 일정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토론 문화가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합리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원내대표도 선출되셨지만 당내에서 어떤 합리적 리더십들이 충분히 작용을 해서 충분히 그 전에 외부로 분출되기 전에 내부에서 좀 더 토론과 어떤 논의 과정이 결정되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신 있는 발언은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곤란한 질문을 자꾸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네. 내 소신하고
이 당 지도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소신을 펼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도부를 끊임없이 설득은 해야죠. 네. 설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러실 생각도 있으신 거라고요? 제 경험상 저도 이제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오면서요. 네. 지도부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올해 초에 통과된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청년 관련된 우선순위가 좀 멀어질 수도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끊임없이 설득하다 보면 충분히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외곽에서 이렇게 당 지도부와 당론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네.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좀 바람직한 정치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건데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나는 이런 걸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평당원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이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 기업에서 평사원이 임원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은 스토리로 보지만 저처럼 평당원 출신의 당 간부나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는 것은 많은 모델들이 없어요. 그래서 흑수저 정치가 정말 어떤 정치 사다리를 만드는 정치 하고 싶고요. 4년제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가장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발의하고 싶으신 법안 있으시다면요. 저는 택배산업 안심안전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고 법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는 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매우 많이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간 영역에 많이 좀 담당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발휘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네. 정말 이 택배 기사님들의 처우와 근로조건들을 상향시키고 또 택배를 받는 여성과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도록 택배 또한 이제 공공 서비스화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안심안전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꼭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청취자 8672님께서 초심 변치 마시고 낮은 자세로 높은 이상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의견 주셨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삼성전자 산호조 진윤석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공교롭게도 네. 어제 한국노총에 속한 6개 삼성 노조가 네. 연대체를 구성하는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6개의 삼성 노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예전과 같은 이런 추상적인 수준의 사과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도 많으셨고, 네. 혹시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네. 때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추상적인 사과에 예. 그쳤죠. 이 정도 수준의 사과는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19년 12월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관련한 그 재판부 실형 선고로 인해서 한 사과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조금 평가해 주는 입장에서 여쭤보면은 네네. 그 입장으로 여쭤보면은 그래도 무노조 경영을 이렇게 부회장이 자기 입으로
이제 안 하겠다, 종식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아무래도 그 CEO로서 이제 뭐 이미지가 상징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 경영자가 뭐 노동산법을 준수하겠다, 네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동안 이제 노동산법 준수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예, 관련자들은 벌 받아야 되고 노동산법 준수는 당연한 겁니다. 뭐 준수하지 않으면은 감옥 가는 거를 무슨 특별한 일이냐 네. 포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노동에 대한 소양이 조금 부족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예를 들어 뭐 노조 와해 사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는지 좀 말씀해 들어보죠. 네,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건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아쉽죠.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이었다라는 네. 것, 진심이 담기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면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었어야 되고, 예. 지금도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는 네. 김용희님이 농성을 하고 계시죠. 네.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 어떻게 보셨나요? 사과의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과는 피해자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분명한 대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장의 사과는 이 원칙에 부합할까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경영권 승계 과정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 회장이 내놓은 대책은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막연한 약속뿐이었고 불법 승계 과정의 잘못된 점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한 언급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 물론 창사 이래 고수해온 원칙을 바꾼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상권을 부정해온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또한 과거 잘못된 관행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기흥 반도체 공장에 입사했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 노조 탄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분회장,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333일째 농성 중인 김용희 씨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 이번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회장이 진심으로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등 떠밀린 사과가 아닌 피해자를 만나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요? 김성환의 이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우주로 가는 밤 순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6.5도로 평년보다 4.2도가 높았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의 기온으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 고온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저녁에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이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모레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제주도에서 150mm 이상이고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영동 지방의 건조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대전, 세종 27도, 전주 26도, 서울, 수원, 광주, 대구, 제주 25도, 울산 22도, 인천, 강릉,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6도, 습도 37%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